좀 이따가 7시부터 테스트인데 오늘 원래는 화학 선생님이 이 테스트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화학 선생님이 일정이 좀 있어서 내가 해야 되거든. 근데 나는 또 7시부터 고일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문제만 내가 나눠주고 나는 수업 때문에 너희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좀 조용하게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가야 된대요. 7시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그럼 갈 사람은 이걸 갖고 가고. 네. 여기가 생물 테스트고, 그 다음에 여기 수학 테스트거든. 생명과학은 뒤에 해설지 있으니까 풀고 그냥 해설지 맞추면 되고 따로 제출 안 해도 되고, 여기 수학은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지를 걷어 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다 본 다음에 이름하고 적어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놔. 알겠어? 내가 걷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내가 놔두고 할 테니까 바로 내가 와서 나눠주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저번에 면역계 했던 거 보세요. 면역계의 뒷부분에 몇 개만 마무리 좀 합시다. 예. 자, 저번에 면역계 파트의 프린트에 20페이지. 20페이지. 자, 저번에 우리가 전체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의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체액성 면역, 자, 우리가 이 체액성 면역 비림프과의 상호작용을 저번 시간에 봤었죠, 그죠? 그래서 비림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비림프는 항원을 아무 도움 없이 얘는 바로 인식을 할 수 있지,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성 T림프구는 MHC1에 제시된 항원만 인식할 수 있잖아. 네. 근데 B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CR 자, B세포 리셉터라고 하는 거는 항체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B세포 같은 경우는 리셉터 자체가 온전한 항원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독성 T림프구의 TCR 같은 경우에는 항체 모습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에 MHC1에 우리가 노출된 항원의 조각만 인식할 수 있었고, MHC1에 노출된 항원은 이미 얘네들이 잡아먹고 가공을 한 다음에 일부만 노출하는 거 아니야. 항원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잖아. 근데 여기 B림프의 BCR은 항원의 온전한 모습을 바로 그대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항원을 인식한 다음에 독성 T림프과한테 혈압을 나타낸다 그랬었지, 그죠? 왜냐하면 이 도움 T림프가 항원 제시세포로부터도 여러 가지 항원을 제시받은 다음에 이 항원하고 얘네들이 제시한 항원하고 일치했을 때 B림프를 활성화시켜서 얘네들의 분화를 촉진한다고 했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서 체액성 면역을 진행을 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성 T림프가 진행하는 게 세포성 면역이었죠, 그죠? 이게 NK세포하고 비슷한 거였는데, 우리가 NK세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암세포라든지 감염된 세포가 일부러 감염된 사실을 만약에 숨기기 위해서 MHC1 분자 자체를 노출하지 않는 거를 NK세포는 감염된 세포라고 인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독성 T림프구는 어떻게 활성화되냐면은 먼저 여기 좀 복잡한데 거기 보면 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 과정이 거기 이제 잘 적혀 있거든. 20페이지가 아니고 22페이지입니다. 알겠죠? 자, 2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맨 처음에 항원 제시세포가 먼저 도움 T세포한테 항원을 제시하거든. 이때 그럼 이렇게 항원을 제시를 하는 게 먼저 이때. 그러면 이 도움 T세포가 다시 항원 제시세포를 활성화시켜줘, 이렇게. 이 활성화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항원 제시세포가 이 독성 T림프구한테 역시 항원을 제시하거든. 이때도 마찬가지 MHC1 분자를 통해서 우리가 독성 T림프구에다 항원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 제시만 가지고는 독성 T림프가 활성화되지 못해요, 이때. 마찬가지 B림프구도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았듯이 얘도 이것만 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거든.
그러면 도움 T세포하고 이 항원 제시세포 간에 활성화 과정이 따로 있어. 그럼 여기서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다시 주어지냐면 네 번째로 보조 활성인자 같은 것들이 다시 제시가 돼요. B7 같은 보조 활성인자가 따로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있던 이 그 항원 제시세포가 독성 T라든지 도움 T한테 항원을 제시해.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도움 T세포는 여기서 항원 제시를 받으면 이제 얘한테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돼. 그 자격이 뭐냐면 이런 보조 활성인자를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그걸 우리가 활성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보조 활성인자를 또 분비를 해줘. 그래서 여기서 항원 제시세포는 MHC1에 의해서 항원도 제시하지만 도움 T세포에 의해서 활성화된 다음에 보조 활성인자까지도 제시를 해줘야 되겠대.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마찬가지 사이토카인 인터로킨2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결국 독성 T림프구의 활성화, 최종 활성화를 유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 T림프구가 역시 마찬가지 클론의 선택과 역시 클론의 선택과 분열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독성 T림프가 활성화되면 감염된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염된 세포도 마찬가지 MHC 원분자, 이 원분자의 표면에다가 역시 항원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내가 감염되었으니 나를 처리해줘라고 하는 이런 항원 제시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 근데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세포성 면역이 되거든. 이때 세포성 면역을 할 때 거기 보면은 우리가 뭐 23페이지에 보면은 세포성 면역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먼저 퍼퍼린. 이 퍼퍼린이 뭐냐면 세포막의 구멍을 뚫는 거예요. 자, 이 세포막의 구멍을 뚫게 되고 이렇게 세포막의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랜자임. 이 그랜자임이 단백질분해 요소거든요. 이 그랜자임을 넣게 되면 여기 있는 이 감염된 세포 세포 자살을 유도하게 됩니다. 세포 예정사라고 하기도 하고 아포토시스를 유발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 있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봤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NK 세포도 똑같이 이걸 해줘요. 알겠어요? NK 세포도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지. 얘는 MHC 원분자에 노출된 항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세포성 역할을 하는 거고 NK 세포 같은 경우는 오히려 MHC 원분자를 노출하지 않는 세포를 감염된 세포라 또는 암세포라고 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해서죠, 이때. 자, 그래서 거기 넘기시면은 NK 세포하고 독성 T림프구의 차이점이 좀 정리가 돼 있거든.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어, 표가. 그래서 거기 보면 세포 독성 T 세포와 NK 세포의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 이 NK 세포하고 독성 T는 일단 NK 세포는 선천성 면역이잖아. 독성 T는 후천성 면역이잖아. 왜냐면 얘는 나중에 기어 T세포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다음에 또 들어오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얘는 기억 능력이 없잖아. 그래서 선천성 면역이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APC에 대한 항원 제시가 요구됩니다. 특히 MHC1 이거에 대한 항원의 어떤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얘는 항원 제시가 필요 없죠.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역할하는 건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버퍼린하고 그랜자임을 해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버퍼린 그 다음에 그랜자임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 자살 그래서 세포를 죽일 때 역할은 똑같습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25페이지 아래쪽에는 MHC1하고 MHC2에 대한 얘기인데 전에 강했지만 MHC1은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MHC1 같은 경우는 독성 T 림프구가 인식을 할 때는 MHC1에 노출된 항원을 주로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 MHC2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 전문 ABC. 여기 있는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B림프 요 세 놈이잖아요. 그렇죠? 요 세 놈들이 결국에는 이게 ABC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MHC2 분자를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MHC2 분자는 아무나 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제시 세포들만 MHC2 분자를 노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때. 그러면 봐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MHC1 분자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MHC2 분자에 노출시키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뭐 도움 T림프 같은 경우에는 얘는 MHC2 분자에 노출된 애들을 인식하잖아. 네. 그럼 얘는 MHC2 분자도 노출해야 되고 MHC1 분자도 노출해야 되죠. 이게 교차 제시라고 해요. 교차 제시. 네. 교차 제시는 MHC1과 2를 모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교차 제시라고 해요. 교차 제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세포성 면역에 대한 얘기도 다 했고, 자, 뒤에 26페이지나 27페이지는 전에 이미 내가 이거 하기 전에 했었죠. 네. 전체적으로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천성 면역을 하나씩 살펴봤기 때문에 거기는 26페이지나 27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부수적인 내용을 보면, 자,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인공 면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인공 면역. 자, 우리가 인공 면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공 면역. 두 가지가 백신, 그 다음에 면역 혈청. 요 두 가지가 인공 면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먼저 그 중에서 우리가 백신의 원리를 한번 보면, 백신은 예방 주사잖아. 병에 걸리기 전에 맞는 거. 그 다음에 면역 혈청은 치료. 병에 걸린 이후에 맞는 거. 약간 다르죠, 그죠?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몸에다 뭘 주입하는 거야? 독성이 없는 항원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은 병원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원래는 실제로 우리 몸에는 병원체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원 조각만 주로 인식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체에서 항원 조각만 따로 정제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죽여서 병원체를 죽여서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경우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사백신하고 생백신 얘기해줬냐 저번에? 아니요. 안 해줬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백신 제도거든. 대부분 죽여서 넣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생백신 제도거든. 약간 살아있다고 이때. 알겠어요? 사백신과 생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지. 둘 중에 효과는 누가 더 확실해? 생백신이 효과는 확실해. 근데 안전성은 누가 훨씬 높아? 그렇죠. 사백신은 병이 안 걸리니까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은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가다가 요즘에 생백신을 수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애기들일 때 애들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 많이 맞히잖아요. 그죠? 애기들 예방접종 시기가 있잖아. 그러면 가끔 가다가 좀 몸이 튼튼하거나 이렇게 보이는 애들 있잖아.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생백신 한 번 맞을래? 사백신 3번 맞을래? 이렇게 물어봐. 알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나는 뭐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도 없고 나는 막 면역력이 엄청 강하다. 그럼 생백신 한 번 맞으면 돼. 근데 나는 막 감기를 달고 살고 맨날 걸걸거리고 막 맨날 막 아프고 막 잔병을 달고 산다. 그러니까 생백신 맞으면 안 돼. 왜냐면 사백신 여러 번 맞는 게 훨씬 낫다고 이때. 그래서 요즘에는 생백신도 가끔가다 수입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때.
그럼 어쨌든 자 이렇게 죽은 항원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 얘가 하는 역할을 뭐라고 보면 돼? 인위적인 1차 면역이죠. 인위적으로 1차 면역을 한 번 더 걸리게 해주는 거지, 이게 가짜로, 그죠? 그러고 함으로써 기억세포의 생성을 유도한다. 그럼 기억세포가 생기면 다음에 똑같이 살아있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를 통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면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면역을 유도하는 거지, 이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백신의 역할이에요, 백신의 역할. 혹시 요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그래프를 몇 개 그려줄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래프가 실제로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래프라서 혹시 나올지도 모르거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백신을 주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살아있는 항원을 주사했을 때 그래프를 보면 그럼 어차피 얘나 같은 거잖아. 얘는 죽어있는 거고 얘는 살아있는 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는 몇 차 면역 그래프? 1차 면역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고 여기서 이제 기억세포가 생겼으면 이제 2차 면역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이때. 근데 만약에 이때 여기에 항원을 집어넣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기억세포가 안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기억세포가 안 생길 수 있죠. 우리가 1차 면역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처음에 약한 400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해서는 안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1차, 2차, 3차 접종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기억세포가 생겼다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때. 두 번째가 면역혈청. 일단 혈청이 뭔 말인지 알아요? 혈청? 네. 혈청이 무슨 말이야? 저거만 뺀 거. 음집. 뭐만 뺀 거예요? 음집수. 자, 우리가 혈액을 원시 분리했을 때 이렇게 무거운 게 아래쪽에 하니까 혈액이 밑에가 뭐가 돼? 세포인 혈구가 되고 위쪽에 액체인 뭐가 돼? 혈장이 되잖아, 그죠? 맞냐? 네.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놔두면 혈액이 음집 말고 음고, 알겠어요? 음고가 되잖아. 그래서 음고가 돼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냐면 혈병으로 바뀌거든. 혈병. 병자는 떡병자야. 우리가 왜 혈액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떡처럼 굳어지잖아, 그렇지? 우리가 피떡이라고 하잖아, 피떡, 그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지는 게 혈병이 되거든. 그럼 이제 혈장에서 뭐가 빠져나간 거냐면 혈액 음고인자가 제거된 상태거든. 혈액 음고인자가 노출되면 만들어지고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혈구를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혈병을 만들거든. 그럼 혈장에서 혈액 음고인자가 제거된 상태를 뭐라 불러? 혈청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게 뭔 뜻이냐면 요게 이제 음고가 된 상태. 요거는 음고가 안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 솔직히 혈청의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럼 우리가 혈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 여기에는 뭐가 녹아있다는 얘기야? 항체가 녹아있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원래는 혈청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체라는 말 대신에 쓰는 표현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 몸에서 혈청을 뽑았다면 뭘 뽑은 거야? 항체를 뽑았다는 얘기지. 혈청을 주사했다면 뭘 주사한 거야? 항체를 주사했다는 얘기에서 혈청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항체라는 표현 대신에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대. 그러면 요거는 항원이잖아, 근본은. 요거는 항체구나, 항체.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 예를 들어서 이게 뱀이야, 뱀. 알겠죠? 이게 뱀입니다. 뱀. 내가 예를 들어서 뱀한테 물렸어. 그럼 뱀 독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뱀의 항원이죠. 뱀의 단백질이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뱀독을 먹는 건 괜찮거든. 왜냐면 뱀독을 먹으면 내가 먹는 건 외부잖아, 외부. 근데 그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먹으면 우리가 어차피 단백질 분해 요소가 나와서 분해시켜서 괜찮거든. 근데 만약 입안이나 식도나 위에 상처가 있으면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뱀독을 먹으면 이제 상처가 있을 때는 안 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뱀에 물리면 입으로 빨아내잖아, 독을. 근데 이제 몸 안에 상처가 없으면 괜찮아. 근데 몸 안에 상처가 있으면 위험하지, 이때. 근데 네가 네 몸 안에 상처가 있는지 모르잖아. 네 식도나 위에 뭐 네가 위궤양에 걸려서 뭐 위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건 영화나 드라마니까 입으로 막 빨아내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뱀에 물린 사람의 뱀독을 입으로 빨려면
얘가 내가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람일 때 하면 돼. 알겠어요? 만약 내 아들이 물렸다. 그럼 나는 입으로 빨아줄 수 아니 있어. 자기가 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걔가 물리면 정신이 없잖아. 어?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이 물리면 내가 빨아줄 수 있어.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아 이때. 근데 뭐 여기서 뭐 만난 지 일주일 된 연인이다. 그럼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어? 물렸다 그러면 잠시 장구를 해라. 내가 얘를 평생을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때. 어? 자, 그런데 뱀한테 물렸잖아. 그럼 상처가 났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 체내로 들어온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몸에서 항체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럼 내가 한 일주일 걸려야 되는데 그 전에 독성이 너무 강하면 내가 죽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뱀 독을 토끼한테 주사하는 거지, 토끼한테. 그러면 이제 토끼 깜짝 놀라겠죠, 그죠? 토끼を몸에서 뭐가 만들어져? 항체가 만들어지잖아. 그걸 혈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 보면 혈청을 다 뭐라고 그래? 해독제라고 한다고. 해독제. 빨리 가서 해독제를 구해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면역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호하잖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면역된 얘로부터 면역 혈청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막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그거에 면역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보호하고 하잖아. 그죠? 여기 안에 항체가 포함된 거지. 그럼 내가 만약 가다가 이렇게 뱀한테 물리면 그럼 이미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항체를 뽑아놨잖아, 그죠? 이걸 주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주사를 하면 내 몸에 들어온 항원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겠지, 그죠? 항체 못 만들어요. 응?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항체를 못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항체가 만들기 힘들어. 우리가 항체의 어떤 이런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잘 만들어지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항체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이때. 그 항원의 모양에 아주 적합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 실제로 이게. 그래서 어쨌든 면역 혈청을 우리가 정리하면 항체를 주사하는 건데 내가 만든 항체야 남이 만든 항체야. 그렇죠. 그래서 면역 혈청은 남이 만든 항체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독 조금씩 먹으면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면역이 생기는 사람도 있긴 한데 누가 그걸 그 어릴 때부터 내가 뱀에 물릴지 알고 뭐 내 주변에 뱀이 엄청 막 많이 살면 모르겠어. 그게 왜 우리가 몽구스나 그런 그 동물들 있잖아. 왜 오손이나 이런 애들은 뱀의 독에 대한 면역이 있대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뱀한테 물려도 한 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다 그러잖아. 그때.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걔네들은 뱀의 천적이야. 뱀의 천적. 뱀을 엄청 잘 잡아. 걔네들은 보면. 자,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요 백신 중에서 가끔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너희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맞았던 게 이제 RNA 백신이잖아, 그죠? 그래서 RNA 백신 자체는 자 이거는 우리가 몸에다가 아예 단백질을 집어넣어 주는 거지만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RNA를 통해서 우리 체내 또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 즉 항원이 합성되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RNA 백신 자체를 집어넣게 되면 저 RNA가 결국에는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저 RNA에 저장된 이 병원체들의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RNA 백신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여기 봐봐. 이런 일반 백신들은 실제로 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단백질은 어디서 기원한 거야?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 근데 얘는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가 항상 독성 T가 인식하는 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이 아니잖아. 세포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노출한 단백질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는 세포 내부에서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노출할 수가 있잖아. 맞니? 그래서 이 RNA 백신은 독성 T림프구, 세포성 면역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은 보통 항원 항체만 주로 이제 B림프구의 분화를 통해서 B림프구에 대한 기억 세포를 만드는 것만 주로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 같은 경우 RNA 백신은 독성 T림프구의 세포성 면역. 왜냐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마치 이거는 뭐야? 감염된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단백질을 집어넣은 거는 감염된 세포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근데 RNA를 집어넣으면 저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전사와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니? 당연히 번역 자체는 세포질에서 해야 되잖아. 세포 바깥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자체가 뭐냐면 감염된 세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NHC1에다가 항원의 조각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이때. 독성 T림프구의 세포성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면역 혈청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이 항체는 남이 만든 항체잖아. 네. 그럼 이 남이 만든 항체인데 항체는 성분이 단백질이잖아. 네. 이거를 뭘로 인식해? 항원. 항체를 항원으로 인식한다. 항체를 항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어차피 남이 만든 단백질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남의 단백질이니까 결국에는 이 남이 만든 항체 자체를 항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혈청병이라고 해요. 혈청병. 이 혈청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유전자 재조합 같은 게 있어요. 이 유전자 재조합 같은 걸 이용해서 인간의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제 기술이 있거든. 항원이 인식할 수 있는 부위, 항원 인식 부위를 제거하는 거죠, 제거.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때. 자, 그러면 면역 혈청을 주사했을 때 그래프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 여기는 혈청.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항원이 들어오면, 자,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는 혈청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 항체가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 포함된 항체만큼이 높은 농도로 관찰되잖아. 그리고 얘는 어차피 나중에 소멸되겠지, 그죠? 이거는 내가 만든 항체가 아니잖아. 남이 만든 항체. 그 다음에 항원을 집어넣으면 나는 기억세포가 있어, 없어? 기억세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혈청은 결과적으로 기억세포의 생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세포는 누가 만들어? 항체를 만든 놈이 만들겠지. 토끼가 가지고 있겠지, 기억세포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항원이 들어오면 1차 면역이 돼야 됩니다, 이때. 만약 그래프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 혹시 이렇게 문제를 내면 혈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항체 농도가 내려가는 요 그래프가 있으면 아, 이거는 혈청 주사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은 앞에서 잠깐 했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 관용.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림프구들이 중추나 아니면 말초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만약 자기 반응이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 있는 자기 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거기 나오는 1형 당뇨. 이거는 2자의 베타 세포를 자기 세포가 아닌 거로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 어디 나왔었어, 우리가? 신경.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신경계 할 때 수초. 우리가 유수신경, 무수신경 할 때 바로 그 미엘린 수초. 수초를 파괴하는 병이라고 했죠, 그죠? 이 수초를 파괴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자, 그 다음 밑에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레르기는 기본적으로 독성이 없는 항원에 대한 면역의 과민한 반응이거든, 이때. 근데 이걸 알레르기 이게 왜냐하면은 교과 과정에서 예전에 알레르기라고 했다가 알러지라고 이제 알러지라고 했다가 알레르기라고 했다가 알러지라고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래 보면 이게 원래는 알러지가 맞는 건데, 그죠? 이 알레르기나 이런 건 다 어느식 발음이야. 이게 다 일본식 발음이잖아. 일본식 발음.
그죠? 걔네들은 알러지라는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알레르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에너지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에네르기. 그죠? 에네르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본 적 있어, 이거? 뭐지, 그거? 그 뭐냐, 그거? 손오공 나무지. 드래곤볼 있죠, 드래곤볼. 드래곤볼에 보면 에네르기 팍 그래서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와, 뭔가 대단한 거를 막 발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그게 에너지거든. 에네르기가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에너지 발음이 안 되니까 에네르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에네르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알레르기는 독성이 없는 물질에 대하여 과민한 면역 반응이야. 우리 면역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지 이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꽃가루에 대해서 이걸 항원으로 인식 안 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꽃가루를 항원으로 인식한단 말이야. 야, 꽃가루가 우리한테 해를 줘, 안 줘? 안 줘요. 안 주잖아. 야, 꽃가루는 역할이 뭐야? 걔는 뭐 하기 위해서 날아다녀? 수분, 수정하기 위해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꽃가루가 우리 코의 점막에 붙으면 뭐 하겠어? 우리 코의 점막과 수정을 시도하겠지, 그죠? 그렇잖아. 우리 코의 점막에 붙으면 우리 코의 점막하고 막 잘해보자 먹으면서 막 수정을 시도할 거 아니야, 그죠? 이 걔는 우리한테 아무런 해를 주지 않아 이때. 그런데 이거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아까 전에처럼 이제 항원 항체 반응까지 해서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비만 세포에 결합을 해요. 그럼 비만 세포는 하는 역할이 뭐였어? 항원을 인식한 다음에 항상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럼 이제 히스타민을 막 다량으로 분사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에 대한 부작용, 가려움증, 부종 이런 것들이 이제 알러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희들 알레르기도 알레르기 증상은 몇 번째 꽃가루부터 나타나는 거야? 두 번째 꽃가루부터 알러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왜? 항체는 항상 후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꽃가루가 들어오면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비만세포와 결합한 상태에서 비만세포는 항원의 인식 능력을 하게 되잖아. 두 번째부터 그 꽃가루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HIV, 저 에이즈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는 결과적으로 이 HIV라고 하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야. 원래 에이즈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 에이즈를 우리말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후천성 면역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세포성 면역이나 체액성 면역이. 왜냐하면 도움 T세포의 CD4 단백질, 도움 T세포의 CD4 단백질을 인식하는 게 HIV 바이러스예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때. 그래서 HIV는 다른 세포에는 전혀 다른 세포에는 기생을 안 해. 무조건 도움 T세포에만 기생을 해 있대. 그럼 얘가 이렇게 도움 T세포 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할 얘가 레트로바이러스잖아. 그죠? 레트로바이러스의 특징은 자기의 유전자를 DNA로 바꾼 다음에 그 DNA를 우리의 DNA 속에 삽입을 시키잖아요. 그죠? 네. 맞지? 그렇게 삽입시킨 후에는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이 마치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에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마치 바이러스가 전체 몸통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발현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잠복기를 거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우리 세포 안에서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바이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껍질이나 이런 성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증식이랑 마찬가지지. 증식을 한 후에 이 도움 T세포의 세포막을 찍고 나오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도움 T세포들이 전체로 수가 감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이 결국에는 AIDS에 걸리면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왜 죽어? 여러 가지 면역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 가지 병원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죽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실제로는 이 HIV 바이러스가 레트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거든. 특히 이제 이 레트로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RNA를 DNA로 바꿔야 되는 역전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DNA 바이러스보다는 RNA 바이러스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니까 돌연 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보니까 어떤 에이즈에 걸린 환자의 몸을 조사했는데 HIV 바이러스만 12종이 관찰되는. 알겠어요? 걔는 12종류의 에이즈에 걸린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약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약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이 역전사를 못하게 막거나 이런 약들밖에 없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는 생각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거든 실제로. 그래서 워낙 단순한 X로 죽이기가 더 힘들었대. 그래서 얘가 돌연변이 일으키면 그 약을 또 못 쓰거든. 그죠? 또 약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이지 완벽한 이런 치료제는 실제로 만들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나중에 나오는 게 조절 T림프구라고 하는 게 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이 조절 T림프구라고 하는 게 발견된 지가 좀 됐거든 이때. 이거 일본어로 발견한 건데. 요즘 일본이 축구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하여튼 못하는 게 없다 그죠? 이리저리 화가 나니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 내가 진짜 그 나바공저를 내가 집에서 오전에 볼 때 난 이제까지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어. 내가 진짜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아니 아무도 없으니까 어차피 오전이고 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그걸 보면서 나 진짜 뭐 하냐고 내가 얼마나 좀 뭐 하고 있냐고. 저 수업 시간에 보는데 애들 다 소리 지르고 뭐 하고 있는지 뭐 아니 왜 공격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우리 너무 화가 다 났어. 봤잖아. 우리만 다 봤잖아. 그 시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원래는 아침 10시에 했잖아. 그래서 보니까 또 우리가 이제 그 뭐 치킨 원래 치킨집 아침에 문 안 열잖아. 근데 갑자기 치킨집들이 아침에 막 문을 열어서 막 할인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치킨을 먹으면서 한번 봐야지 해서 치킨을 또 하나 시켰다. 교촌 치킨을 4,000원 할인하더라고. 그래서 교촌 치킨 시켰을 때 맥주하고 먹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냉동실에 있던 소주를 꺼내가지고 막 맥주하고 섞어가지고 소맥을 만들어서 막 먹거든. 야, 내가 그거 보고 뻗었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와가지고 이 사람 왜 이러나? 야, 참, 너무 답답한데? 아니, 오늘까지는 그래도 막 희망을 가지면서 32강에 올라가냐 마냐인데 왜 그렇게 다른 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냐? 뭐까지 이렇게 할 게 있잖아. 뭐 스페인이 우루과이를 이겨야 된다. 뭐 누가 누구한테 이기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몇 가지 그 중에 뭐 3개만 하면 된다며. 맞아요. 그중에 아홉 가지. 3가지만 이루어지면 된다며. 그래서 오늘 딱 2개만 더 하면 됐어요. 그래. 그 2개. 아니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는데도 왜 2개가 남은 거야? 그 전까지 뭐 했냐는 거지 다른 팀들이. 애들을 보면. 바로 콩고가 우즈베를. 나 오늘 진짜 콩고가 처음에 우즈벡 1대5로 이기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해가나 싶더만 나중에 나는 이제 아무나 나중에 결과가 안 됐을 때 콩고 이겼더만. 아니 콩고는 도대체 콩고는 축구를 하고 있는 나라였어? 콩고가 축구대회 이름을 보인 적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아. 국제대회. 팔이 저희랑 비슷해요. 비슷해? 30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콩고가 잘하는구나. 더 높아졌겠네. 우리가 더 낮아졌겠다. 야 콩고가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 그쪽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지금 에볼라도 맞고 있지. 뭐 축구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에볼라 터져갖고 많이 죽었구만 사람들 진짜. 아이고 어쨌든 참 힘들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생각을 안 하려고 들어오잖아요. 웃기고. 이번에 그거 안 한다는데. 어제 와이프하고 술 한잔 하면서 내가 막 와이프한테 취해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했더라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니까 와이프가 막 근데 저 홍명보 집 찾아가 안 되네. 라고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나 봐. 저 공항 가서 계란 던진대. 아침에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말고 할 사람 있겠지. 그래서 한 말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내가 화가 났었어.
막 사람들이 홍명보 홍명보는- 스포츠 토토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아무 거 공간으로 오면 안 돼요, 근데. 네. 헤어쳐서 오라 해요, 그냥. 아니 걔도 이제는 정몽규가 저거 뭐야 그만두니까 지도 공지에 몰린 거 아니야. 네. 공지에 몰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소극적인 연습을 정몽규요? 쓰리백. 정몽규. 정몽규가 그만뒀잖아. 물러났잖아. 근데 이제 요 월드컵 끝날 때까지만 하고 월드컵 끝나면 이제 물러난다. 근데 지금 저희 그 어. 단톡 그 응원 단톡방에서 정몽규 대 다수로 싸우 이제 그거 의견이 막 지금 홍명보 감독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위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걔 그런 게 저거잖아.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아니야. 그런 걸 누가 한 명 딱 올림으로써 사람들을 더 자극하게 하는 거지. 미치게 하는 거지. 그걸 누가 다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야, 전부 다. 응? 네, 주켜는 그리고 써보시는 거지. 안 보면 돼요. 어저께 32. 아니,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교체하고 뭐 다 떠나서 우리가 이 황금 세대를 이렇게 보낸다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그렇잖아. 맞아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의 황금 세대들이 시간이 그냥 얘네들이 있을 때 클린스만부터 시작해서 아시안컵도 놓쳤지. 이번에 월드컵도 놓쳤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참 전성기일 때 우리가 카스트로를 모든 이 주요 대회, 메이저 대회들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잖아. 월드컵이 월드컵이니? 근데 이제 손흥민은 이제 네. 상대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래, 어쨌든 뭐 손흥민이가 이제는 전성기를 지났다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대표팀에서 다른 선수들한테 끼치는 영향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손흥민 빼버리기 후반 12분. 하여튼 와 아니 선발도 없어 또 너무 일찍 빼버려 또 선발도 기용 안 해. 뭐. 하여튼 카스트로프를 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술적으로 수비 전술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옌스는 계속 앞으로 전진성이 너무 강한 선수잖아. 그러니까 수비의 안정화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옌스를 안 쓰는 거라고 했대. 이럴 거면 택배를 갖고 와서 써보시고. 아 어떻게 지고 있는 대로 그냥 인원수 그대로. 네, 그래도 연봉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걔는 너무 많이 받아서 뭐 그걸로 뭐를 땅 산다는 걔 진짜 되게 부자잖아. 자 봅시다. 야 조절 티림프고 조절 티림프는 뭐냐면은 면역의 억제야 면역의 억제. 주로 역할이 면역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병원 체질이 있는데도 막 면역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을 뭐 해주는 거야. 아, 좀 이제는 끝났으니까 쉬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역이 끝난 후 활성화된 면역 세포의 억제. 그래서 우리가 면역 작용에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게 계속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쉽게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면역이 끝난 후에는 이런 세포들이 이제는 면역의 활성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조절 T세포가 너무 과활성화된 이런 면역 세포들을 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억제성 사이토카인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사이토카인이란 물질 자체는 다른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이죠, 그죠? 근데 억제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이런 억제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역시 면역 세포들을 좀 죽이는 것인데, 그리고 활성화 물질의 흡수.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잖아요, 이때. 그러면 조절 T림프구는 이런 활성화 물질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면 지가 먼저 가서 그걸 흡수해버려요. 그걸 흡수해서 다른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지, 이때.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이 조절 T림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활성화돼야 되는 전사인자가 있거든, 이때. 그게 밑에 폭스P3예요. 폭스P3 이게 전사인자. 우리 저번에 이거 했잖아.
전사인자가 활성, 우리가 핵심 전사인자 있었지, 그지? 핵심 조절 유전자 이런 거 있었잖아. 네.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 세포가 어떤 세포로 분화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잖아, 그죠? 이때 핵심 전사인자가 폭스-B3예요. 이게 뭐냐면 조절 T림프 분화를 촉진해주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조절 T림프가 되려면 무조건 폭스-B3라는 유전자가 전사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전사인자로 된 이 폭스-B3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 조절 T림프로 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조절 T림프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유전자를 원래 연구하다가 발견한 거거든.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아 조절 T림프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럼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암 치료 같은 거, 그죠? 조절 T림프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오히려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높인다는 얘기잖아. 그럼 오히려 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암 세포들이 일부러 자기 암 세포를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주변에 조절 T림프를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녀 암 세포들이. 그래서 암 세포가 일부러 조절 T림프로 방어막을 싸면 활성화된 이런 면역 세포들이 공격하려고 해도 조절 T 세포가 다 억제를 시켜버린다고. 그런 면역 세포들을. 알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조절 T 세포의 이 면역력을 억제하는 이 기능을 죽여버리면 오히려 그런 다른 세포들의 이 면역 세포들의 기능들을 훨씬 더 잘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세포를 오히려 죽일 때 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조절 T 세포들의 기능을 억제시키면 오히려 암 세포를 더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자가 면역이 이 식과 똑같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자가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잖아. 너무 활성화되어서 막 자기 세포도 남의 세포로 인식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조절 C센트부의 조절 수위를 낮춰서 자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이식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좀 유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역에 대한 얘기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체 해독. 유전체 해독은 다 배웠냐? 네. 아직 다음은 다 안 했어. 어디까지 배웠어? 우리만 진도가 어려워. 너네만 왜 다 진도가 느려? 애들이 딴소리를 너무 많이 진도가 사라진 거야? 나는 되게 조용히 하시는 무슨 소리야? 너가 주변에서 부지세. 갑자기 수업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저 발에서 피가 나요. 아 이거 언제 이거 생각하잖아. 이동훈한테 막 걔 난리치다가 의자에 발 찍혀가지고 아니 내가 저지한 거라고 이거는. 선생님 제 손톱 안에 찔러서 피가 난다. 은정쌤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니 진짜 은정쌤 시간에 애들 화장실 얘기하는 게 진짜 개웃겨. 은정쌤 안돼 이러다가 아 피곤해 빨리 갔다 와. 난 더 이상 얘기 안 할 나 거야. 지난 은정쌤 시간 때 다현이랑 얘기했었어. 내가 한 소리를 안 하기로. 괜찮네. 딱 한 소리 했어. 아니 나 은정쌤한테 좀만 더 보면 진짜 모르는 거 같아서. 고맙게. 모든 대답을 반말로 했어. 왜 그러는데? 그 쌤도 너무 나를 싫어해. 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 쌤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 근데 너 그걸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 Give and take the same thing. 그러구나. 근데 이제 아무 소리가 안 해. 오늘 경기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무거워 보였는데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린 건가. 레전드 기자회견 탄생했다.
S 잘 써. 네, S 써. 뭐야 이거? S 예쁘게. 네? 수학에서 넓은 애들 있어. 진짜? 오늘 이렇게 쓴. 나보다 영어 없었어. 나 영어 그 뭐지? 옛날에 그 어릴 때 하는 거 있잖아. 로 뭔지? 아니 나는 이렇게 아 오선지는 음악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있는데 뭔지 이거 알아. 이제 개 많이 썼거든. 이렇게 잘 써. 이거 다 나 맞춰. 거기 초등학생 때 저거 살아있었는데 학교에서 나 그래서 이거 안 해도 죽을 노트 샀었어. H I T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이거 안 써도 이거 다 맞게 쓰잖아. 근데 이거 약간 뭐지? 난 이것도 연습 많이 하면 되게 잘 할 수 있어. 오케이. 약간 러시아어 같아. 러시아어 필기시간 괜찮잖아. 몰라. 난. 쳐다봐. 우선적으로. 아니야. 시험 9일 남았는데 한번 소리 뭐야? 아, 근데 다 비슷비슷하잖아. 이게 단어잖아. 아니 이거 너 이렇게 써줘. 여기 이건 뭐야? 아니 당연히 비슷하게 쓰겠지. 영어도. 아니 필기시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봐. 이거 어때? 비슷한데? 아 맞아? 그냥 옆으로 눌러줘. 이거 아, 이게 무슨 거야? 아 네. 이거 처음 본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U에 Y 붙어 있어. 박인호가 러시아어 되게 잘했어. 진짜? 그러니까 뭐지? 러시아어 잘하는 게 아니고 소련 상가를 러시아어로 쓸 수 있어. 러시아를 잘. 나는 그거 다 외워서 개쩌다 생각했는데 내가 개쩌다 생각했는데 박인호가 러시아어 쓰는 거 보고 영어잖아요, 영어 쓰는.
그래요? 아니 뭐야? 김준서도 보이시는데. 나 영어 필기체만 쓸 수 있어. 내 유일한 능력. 영어 필기체. 아, 사인 있고. 너 누군지 알아? 이거. 강. 대충 강. 뭐지? 뭐였더라? 그래.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겠네. 사실 조금 더 약간 두꺼우잖아. 불고기라는 건 바로 봤다. 문제. 근데 이건 I는 왜 이렇게 위로 안 올라가? L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I는 안 올라가. 뭐하니까? 이거는 방이잖아. 우와. 우와. 왜 말하는 거고? 네. 레이즈. 아이고. 연습한 거야? 아니. 아 이거 처음 할 때는 연습해야지. 그 주리가 이렇게 쓰잖아. 빌리체에서는 이렇게 쓰거든. 그리고 F 풀라고 쓰면 R도 이게 이렇게 써요. 이렇게 두 개만 다른 거 다 똑같아. F도 이거구나. 이게 B고 이게 F야.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으면 F, 떨어져 있으면 B. 뭐 배요? 이게 R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R이 이렇게 써. S도 이렇게. 아무튼 똑같아. 너도 할 수 있어. 빌리지. D를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 아잉. 감사합니다. 너무 3개 냈지? 세연이 누가 갔더니 혜연이 이거 카트한 친구. 세연이 배윤이요. 그래. 자, 일단 제독을 좀 봅시다. 이게 마지막이겠지. 유전 제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되니까 첫 번째가 염기 서열 분석, 두 번째는 전이 인자에 대한 얘기인데. 자, 먼저 거기 보면은 먼저 일단 염기 서열 분석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나와 있지, 그죠? 첫 번째는 원래 생어의 방법이거든. 이때 DDNTP 사용하는 건데 아마 다 알 거야. 이때 DDNTP가 원래는 3-말단, 요 3-말단에 OHB가 원래 있어서 여기에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기가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OHB를 없앤 거야, 여기서. 3-말단의 OHB를 없앤 걸 DDNTP라고 그러거든, 이때.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복제할 때 PCR이나 이런 걸 할 때 DNTP를 쓰잖아. 여기에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인데 인산기 3개짜리를 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앞에 D라는 말은 요거는 이제 숫자 2가 아니라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 그래서 3-말단에 OH가 없는 NTP를 쓰는 거죠, 이때.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이 DNA가 어떤 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를 때 내가 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로부터 복제되는 상거적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면 이 주형 가닥의 염기 서열을 알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복제를 시키는 거거든.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만약에 염기 서열이 A, T, C, G, T, G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치자. 이거 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프라이머를 하나 넣어서 결합을 시켜 여기다가 이때 처음에는 여기 있는 요 프라이머가 바로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가 된 거야. DDNTP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프라이머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를 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거였대. 그 다음에 여기에 상고적 염기가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이제 T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 A가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가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잖아. 근데 요때 뭘 넣어주냐면은 다량의 DNTP, 다량의 DNTP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한 종류의 DDNTP를 집어넣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 맨 처음에는 한 종류의 DDNTP를 집어넣는 거였대.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DDATP를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일반적인 DATP가 결합을 하면 계속 복제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연하게 만약에 DDATP가 여기에 내가 별표를 할게. DDATP가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멈추게 되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아주 짧은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러면 어디서 복제가 멈추든 간에 복제가 멈추게 되면 짧은 사슬의 단편이 만들어지니까 이 짧은 사슬들을 전기 영동을 통해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전기 영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DDNTP를 사용했을 때 이 짧은 사슬이 나오는지만 알면 맨 끝부분에 DDNTP가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약에 이 부분에 A가 들어가야 되는데 DDATP가 붙어서 여기서 만약에 복제를 멈춘 가닥이 생길 거고 그 다음 이걸 사용하면 이번에는 T 또 A 그 다음에 G, C에 여기에 또 DDATP가 붙어서 복제가 멈출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내가 용액을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요런 짧은 가닥과 요런 짧은 가닥 두 가지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전기 영동을 시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DDATP를 사용했을 때는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여기 있는 요 사슬의 짧은 부분에서 요런 애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럼 이제 여기는 여기에 A가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네. 여기도 마지막에 A가 붙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DDATP를 썼으니까.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는 DDCTP를 썼다고 치면 그럼 DDCTP를 쓰게 되면 자 여기 프라이머가 결합한 상태에서 A 그 다음에 G하고 여기에 C가 붙으면서 DDCTP가 붙어서 이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은 T, A, G, C에 A에다가 여기에 또 C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DDCTP를 사용했을 때 만들어지는 조각들을 보면 그럼 요 사이즈의 조각이 하나 만들어지고 요 사이즈의 조각들이 또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C가 있었구나. 여기도 C가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밝힐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DDGTP를 사용했을 때, DDTTP를 사용했을 때, 그럼 각각 한 종류의 DDNTP만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조각들을 이렇게 길이별로 전기 운동을 시키게 되면 각각의 길이에 의해서 여기에 마지막에 어떤 연기가 붙었는지를 알게 되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DDGTP를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멈출 거 아니야, 그치? 요 부분에 멈추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는 또 G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뭐냐, 복제된 가닥의 아래쪽이 5'이 되겠죠? 5'부터 3'까지의 염기들의 순서를 밝힐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때.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전기 운동을 해서 DNA 띠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DNA 조각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개수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CR을 해야 돼, PCR을. PCR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PCR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양의 DNA를 얻어야만 전기영동을 통해 우리 눈에 확인이 된다고. 안 그러면 양이 적으면 우리 눈에 띠 같은 게 나타나지가 않아, 이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면 PCR이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때. 그럼 여기 띠는 뭐로 나타나? 여기는 프라이머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했으니까 여기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띠가 나타나는 거지. 이건 프라이머 때문에 나타나는 거 이때. 자, 이렇게 해서 너희 조심할 때 이거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얘들아 여기에 염기 서열은 실제로 주연 가닥의 서열이 아니잖아, 그치? 요거는 복제된 가닥의 서열이니까 주연 가닥의 서열을 모르면 여기서 5'에서 요 방향으로 읽어줘야 되겠지, 반대로, 그치? 그래서 주연 가닥의 염기 서열 적을 때 조심해. 저거 서열 적으면 안 돼. 저거는 주연 가닥 말고 복제된 가닥의 서열이니까 저거의 상보적 서열을 적어야만 내가 알고자 하는 주연 가닥의 서열이 됩니다, 이때. 자, 처음에는 이게 생어가 이용한 거거든. 한 종류의 NTP만 쓰는 거야. 한 종류만 써서 그때 만들어지는 짧은 가닥들의 절편을 전경도로 나열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염기가 붙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자, 넘겨서 이제 발전이 되면, 이제 거기, 어디야?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동 염기 서열 분석이 되는 거거든. 자, 여기는 그냥 이거는 생어의 염기 서열 분석이잖아. 이거는 프라이머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방사능의 띠를 감광지, X선 필름 같은 감광지를 갖다 대어서 띠의 위치를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 염기 서열 분석법. 자동 염기 서열 분석법도 원리는 똑같아. 똑같은데 단지 여기는 뭘 했냐면은 DDNTP마다 형광이 나타나도록 했다는 차이밖에 없어. 알겠어? 그럼 여기는 한 종류를 써서 ATP 쓰니까 이거 나타나네, CTP 쓰니까 이렇게 나타나네,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특별한 DDNTP에다 형광을 나타나게 하는 거지. 뭐 DDATP는 빨간색 형광, DDGTP는 파란색 형광,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DDNTP마다 특정한 색깔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거든. 그거를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짧은 서열부터 긴 서열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감광기를 지나치니까 거기 보이죠? 밑에 보면 레이저를 통해서 감광기를 지나가게 되면 색깔들이 쫙 나타나게 돼 있대. 근데 우리가 그 색깔이 바로 뭘 의미해? 하나의 염기, 즉 여기 있는 DDNTP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색깔을 통해서 염기 서열을 쭉 읽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이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동 염기 서열 분석. 그래서 이번엔 자기 방사법을 쓴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DDNTP에다가 형광이 나타나도록 해서 결국에는 서열에 따라 짧은 서열에서 만약에 제일 짧은 서열에서 푸른색 형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 서열에서는 붉은색 형광이 나타났다. 그 다음 길이에서는 뭐 노란색, 그 다음 길이에서는 또 푸른색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그치? 뭐 얘가 푸른색을 A라고 하고 붉은색을 T라고 하고 노란색을 C라고 하고 푸른색은 A였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결국에는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어떤 염기가 마지막에 붙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자동 염기 서열 분석법이 됩니다. 근데 역시 이거도 마찬가지 PCR을 해야 돼요. PCR을 진행해야만 많은 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소량 가지고는 이것도 잘 분석이 안 됩니다, 이때.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단점들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단점들은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선행 작업, 이게 바로 PCR입니다. 이 선행 작업이 복잡해. 저 PCR 해야 돼. PCR.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한정돼 있어. 보통 1000bps 이하. 그러니까 1000bps 이하니까 1000개로 염기쌍 이하 정도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단일 유전자 정도,
알겠어요? 단위 하나 정도의 유전자, 단일 유전자 정도만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의 인간 몸의 전체의 염기 서열을 다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이거를 여러 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비용이 엄청 비싸요. 또. 그래서 많은 수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또 나오거든, 이때. 근데 그 다음 뭐 뭐냐면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야.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PCR을 진행하긴 해야 돼. 근데 길이의 한정이 없어, 이거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이게 넥스트 제네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되게 막 너희들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되게 막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다 비슷한 거거든, 이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DNA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라. 여러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300bp 정도로 잘라. 알겠어요? 알겠죠? 이거 자른다, 그때. 요거 자른 다음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구슬에다 집어넣거든. 거기 보면 이제 구슬이라고 해. 비드라고 해서 구슬이 나오잖아. 근데 요 구슬 자체는 보통 자성이 강한 철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된 구슬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DNA가 부착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구슬을 집어넣게 되면 구슬에는 이미 프라이머가 이렇게 결합이 다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조각들이 여기에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구슬을 집어넣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종류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 종류의 조각만 집어넣고 또 이렇게 구슬이 있으면 여기 또 한 종류 집어넣고 또 구슬이 있으면 또 한 종류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 하나의 구슬에는 한 조각, 요 한 조각만 대량으로 증폭할 수 있도록 잘라진 조각 중에 한 조각씩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 집어넣은 요 조각들이 이 안에서 마치 PCR처럼 증폭이 되도록 해놓는 거지, 이때. 근데 이때 이 PCR을 그 에멀전이라고 부르거든, 여기 보시면. 그죠? 에멀전 PCR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멀전 PCR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 내가 DNA를 이렇게 조각을 냈단 말이지. DNA를 조각 낸 상태에서 양쪽 끝부분에 어댑터라고 하는 이중가닥 DNA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요. 이게 어댑터입니다. 알겠죠? 어댑터는 나중에 프라이머가 결합할 수 있는 손잡이의 역할을 해줘. 그래서 어댑터와 내가 이미 여기다가 프라이머를 부착해놨잖아. 그러면 어댑터하고 일부러 상호적인 염기 서열을 만들 수 있도록 다 제작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양쪽 끝부분에 이렇게 어댑터 DNA, 어댑터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놔요. 그리고 이것도 에멀전 PCR도 어차피 PCR이니까 뭘 해야 돼? 변성, 신장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 열을 가해서 두 조각 가운데 염기간의 수소 결합을 풀고 프라이머가 결합하고 신장하고 이런 과정을 꼭 같이 거쳐야 돼, 이때.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내가 이 구슬이야, 이게 구슬. 자 여기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똑같은 프라이머가 결합을 했거든요, 여기서. 자, 여기 프라이머가 이렇게 결합을 해 있다. 이게 전부 다 동일한 프라이머입니다, 이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변성을 해. 두 조각으로 이게 두 개 조각으로 분리를 시켜.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어댑터와 여기 있는 프라이머가 상호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중에서 요거와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조각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놈이 여기 와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킨 상태에서.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DNA 중화효소나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에 대한 상호적 가닥이 여기서 이렇게 방향으로 신장이 되는 거야, 이때. 오케이? 프라이머가 여기 결합했으니까 여기가 결국에는 3-말단이고 복제는 여기가 5-말단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지, 이때.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만약에 분리를 시키면 자, 변성 단계에서 온도를 95도로 높여주게 되면 다시 두 가닥이 분리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분리가 될 때 얘들아 여기 있는 1번 가닥과 2번 가닥 중에 누구는 부착된 가닥이야? 2번.
여기 1번 가닥과 2번 가닥 중에 누구는 부착된 가닥이야? 2번 가닥은 프라이머에 부착된 가닥이잖아, 그치? 네. 그럼 1번 가닥은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지. 2번 가닥은 안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2번 가닥은 그대로 붙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근데 1번 가닥은 떨어져 나가. 알겠어요? 근데 1번 가닥이 떨어져 나가서 어디 멀리 갈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붙는 거지. 1번 가닥이 다시 또 뭐 여기 또 붙는 거야, 이렇게 또. 1번 가닥이 또 여기 이렇게 붙어. 이렇게 해서 또 붙는 거야. 그래서 여기 1번 가닥, 여기 2번 가닥 분리되어서 또 1번 가닥은 저 옆에 또 똑같은 프라이머에 있으니까 또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또 복제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2번 가닥 있잖아. 그럼 2번 가닥은 또 여기에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프라이머라고 있어. 알겠어요? 거기 너희들 거기 보면 7페이지에 그림에 보시면 이게 너희 선생님이 나눠준 그림이거든. 위에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박스 친 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키라고 된 부분 중에 프리 프라이머라는 게 있어. 프리 프라이머 보이죠? 오른쪽에 키라고 하는 박스 안에 보면 프리 프라이머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여기 부착된 프라이머가 아니야. 이게 떠다니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요 어댑터하고 상호적인 프라이머가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여기서 이 프라이머가 붙어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번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또 이렇게 복제를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이렇게 신장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신장하는 게 맞잖아. 됐죠? 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3번은 누구하고 연기사임이 똑같아? 1번하고 똑같은 거지. 너네 이제 가니? 맞아? 그럼 여기서 신장한 4번 가닥은 누구하고 똑같아? 2번 가닥과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서 부착된 가닥은 무슨 가닥이야? 안 떨어져 나고 부착되고 있는 가닥. 그렇지. 2번과 4번 가닥은 계속 부착돼 있지. 맞아? 그러면 열을 가하면 누가 떨어져 나가? 1번과 3번 가닥이 또 떨어져 나가. 그럼 1번과 3번이 떨어져 나가서 또 옆에 있는 프라이머에 또 부착하겠지. 맞아? 그래서 또 2번, 4번을 만들고. 그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게 한 100만 개 정도, 100만 개 정도. 여기 구슬에 붙어 있는 이게 100만 개, 100만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전부 다 여기에 이중 가닥의 DNA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해서 에멀전 TCR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TCR보다는 훨씬 더 속도가 빨라. 이 TCR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멀전 TCR을 진행한 다음에 우리가 목적은 염기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서 이제 구슬 하나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요 구슬을 끄집어내가지고 홈이 파져 있는 마치 모종판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요런 모종판 같은 데 들이보면 너 저기 있는 구슬들이 이거 봐봐. 여기 구슬들이 전부 다 다른 조각들을 복제하고 있는 구슬들이잖아. 근데 요 구슬들의 사이즈가 미묘하게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딱 들어맞는 사이즈의 구멍에만 들어갈 수 있어. 아무 데나 못 들어가. 그래서 요 구멍에 이렇게 뭐든지 여기 구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뭐를 넣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알다시피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DNTP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이때. 그럼 봐봐. 그럼 너 생각해봐. 여기 생략도 있지만, 그럼 이걸 한 다음에 여기다가 DNTP를 부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DNTP는 어떤 특정한 색깔을 나타나게 하는 DNTP가 있거든, 여기서. 근데 이 색깔이라고 하는 건 DNTP 자체가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DNTP가 우리가 결합을 할 때 인상기 2개가 떨어져 나오잖아, 이때. 맞지, 그죠? 근데 그 인상기 2개가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얘가 봐봐. 결합을 해서 DNMP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PPI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 놈이 화학 반응을 해, 그 안에. 일부러 화학 반응을 하도록 물질을 다 집어넣었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거야. 색깔이 있는 빛. 색깔이 있는 빛을 뭐라고 하지? 이 형광하고는 좀 다른데. 하여튼 어떤 색깔의 빛이라고 하자. 어떤 색깔의 빛이 나타나고 하자. 알겠어요? 자, 빨간색이든 뭐든 하여튼 색깔이 나타나는 빛이 나타난다고 하자, 그때.
그럼 이제 봐봐. 어떻게 하냐면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T, 뭐 C, G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 복제한 걸.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무수하게 복제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냐면 변성을 해야 된다잉. 변성을 해서 이걸 다시 다 뭘로 만들어? 단일 가닥으로 만들어야지. 에이? 그래야 여기 또 새로운 DNTP가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변성을 통해서 단일 가닥 DNA로 만든다. 이게 거기 빠져 있어 지금. 단일 가닥 DNA로 만들어야 돼 이때. 야, 그럼 아까 했잖아. 몇 번이 결합돼 있어? 아까 전에 1번 같은 애들만 붙어 있는 거야. 2번 같은 애들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럼 1번 같은 애들만 다 붙어 있는 거지. 알겠어요? 단일 가닥에 1번 같은 애들만 다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럼 여기 1번 조각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셀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DNTP를 넣는 거지. 그럼 여기서 A면 T가 결합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T가 결합하면서 여기 있는 인상기 두 개가 빠져나올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어떤 색깔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T가 결합하면 빨간색의 빛이 나타난다고 치면 이거를 빛이 나타날 때 이제 수동을 안 하죠.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가 빛을 다 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빨간색의 빛이 번쩍 나타나면 아 T가 결합했구나. 이걸 알아내는 거지 이때. 뭔 얘기인지 아니? 네? 그 다음에 잘 봐. 또 바꿔. 처음에 A 집어넣었, 처음에 DTP 집어넣었잖아. 그렇게 해서 결합을 했을 때 빨간색의 빛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다시 세척을 해. 알코올 다 세척한 거 알겠죠? 알코올 세척해서 그 전에 집어넣었던 용액들을 다 세척한 후에 다시 DCTP를 집어넣어. 근데 여기 보니까 C가 결합할 수 있어 없어? 결합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DCTP를 집어넣었을 때 색깔이 빛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지금 여기 C가 결합하지는 못하는구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ATP를 집어넣어. DATP를. 근데 여기 이제 A가 결합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여기 A가 딱 결합하면서 이번에는 노란 색깔의 빛이 번쩍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컴퓨터가 읽어. A가 결합했구나. 어? 야, 근데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T야. 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또 T면 DATP를 집어넣을 때 요것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또 결합할 거 아니야. 두 개가 연속으로 결합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PPI 세트가 두 세트가 나오니까 화학 반응이 두 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빛의 세기가 두 배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빛의 세기가 두 배가 딱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DATP를 집어넣었는데 빛이 두 배로 강하게 나타났다. A가 두 개 붙었구나. 아니 A가 세 개 붙었구나.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를 감지해서 여기서 A가 몇 개씩 붙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아니 뭔 얘기인지? 오케이? 근데요. 네. 처음에 300개씩 잘랐잖아요. 응. 근데 저게 전체가 문제 어떻게 하나요? 뭐가? 300개씩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잖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복제한 다음에 여기 구슬에 다 저기도 1번 구슬 여기 있고 2번 구슬 여기 있고 3번 구슬 여기 있고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큰 조각을 한꺼번에 하는 거야. 한꺼번에. 300개씩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다 다른 구슬이잖아 전부. 그럼 어느 구슬에서 빛이 나왔는지 어떤 구슬에서 빛이 얼마나 더 나왔는지 이걸 한꺼번에 다 컴퓨터가 감지를 하는 거야. 구슬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고 구슬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해버린다고 전부 다. 알겠어요? 순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지. 200만 개를요? 뭘 200만 개라니. 꿈이 200만 개라는데요.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되게 이게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야, 이 정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몇백만 개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줄에 다 한꺼번에 이 용액을 집어넣기 때문에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파이로 시퀀싱이라고 해요. 파이로 시퀀싱. 그래서 에멀전 PCR하고 그 다음에 파이로 시퀀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가 NGS라고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근데 이것도 하나의 단점은 PCR이 들어가야 돼. PCR. 이 PCR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여기서 에멀전 PCR이나 PCR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PCR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상에서 좀 걸리긴 합니다, 이 자체가. 어쨌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2세대야. 우리가 앞에서 한 게 1세대였으니까 이건 2세대. 2세대 시퀀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최근에 하는 3세대죠. 그죠? 3세대가 넘겨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 10페이지. 3세대 연기설 분석법이 거기 나와 있죠. 나노포어 시퀀스입니다. 근데 이 나노포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CR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알겠어요? PCR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이때. 그리고 되게 기구 자체가 되게 간단해. 거기 보시면 그 뭐지? 미니온이라고 되어 있는 기구가 보이죠, 그죠? 거기 사진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 미니온이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컴퓨터에 USB로 연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동을 통해서 금방금방 내가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아주 편리성을 갖고 있어. 이 옥스포드에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나노포어 시퀀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아주 얇은 막에 나노포어라는 구멍을 만들 때, 그래서 여기도 이온을 통과를 시켜. 근데 여기서 이제 극을 걸어주는 거예요. 극을. 알겠어요? 그걸 이렇게 걸어주면 이온은 전하를 띠니까 이온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온을 이동할 때 전류의 파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DNA가 두 가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한 가닥을 이렇게다가 여기다가 똑같이 나노포어 구멍에다가 투입을 시키게 됩니다. DNA 나머지 한 가닥을. 그럼 여기서 이온이 이렇게 항상 이온이 전류 통할 때 여기 DNA 가닥에 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있고 T가 있고 C가 있고 G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여기 나노포를 통해서 특정 연기가 지나갈 때 얘들아 이건 맞히는 거잖아. 여기에 연기가 만약에 요 구멍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 구멍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연기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면 구멍이 통과하면은 이온의 전류가 약해지겠죠. 왜냐면 이온의 흐름을 방해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 여기 각각의 연기가 통과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약해지는지의 고유 파장이 있어. 알겠어? A가 지나갈 때 이온의 전류를 얼마나 방해하고 낮아지는지, C가 지나갈 때 이온 전류를 얼마나 방해해서 낮아지는지 그 파장에 낮아짐이 다 있다고. 특히 여기 봐. 아데닌하고 구아닌은 퓨린 연기니까 사이즈가 크잖아. 그럼 아데닌과 구아닌이 통과할 때 이온의 전류 세기가 가장 많이 낮아져요. 알겠어요? 그럼 사이토신하고 티민은 피리미딘 계열이니까 사이즈가 작잖아. 그게 통과할 때는 여기 조금 이제 여기서 이온의 전류가 퓨린 연기가 통과했을 때보다는 이온의 전류가 조금 덜 낮아져. 그래서 A하고 G하고 C하고 T, A가 아마 제일 많이 낮아지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때. 그래서 요 각각의 연기가 통과할 때 연기마다 이 전류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있거든. 그래서 연기마다 이 연기마다 전류가 낮아지는 고유한 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낮아지면 A가 통과했구나. 그 다음 좀 낮아지면 T가 통과했구나. 각각의 연기들이 통과할 때마다 이온의 전류가 낮아지는 값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쭉 통과할 때 어떤 연기들이 순차적으로 통과하는지를 전류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대량으로 할 수도 있고 PCR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작업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자, 여기서는 이 나노포어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뭐도 할 수 있냐면은 연기의 메틸화도 측정할 수 있어요. 연기의 메틸화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해봐. 그냥 연기가 통과할 때와 메틸화된 연기가 통과할 때는 당연히 또 전류의 값이 더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서 메틸화된 똑같은 A라는 연기가 통과하든 C라는 연기가 통과하든 간에 여기서 보통 메틸화가 된 C가 우리가 사이토신 같은 경우에 메틸화가 되게 되면 이온의 전류 값의 차이가 조금 더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C가 통과했지만 메틸화된 C가 통과했구나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세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오는 나노포어 시퀀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에 있는 게 실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너희들 선생님이 이제 염기서열 분석은 이게 다 됐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사람의 유전체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중에는 전이 인자에 대한 얘기로 쭉 넘어갈 거거든. 그 12페이지 위쪽에 너희 선생님이 프린트에 나온 거는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그거는 그냥 OX 문제나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알지만 솔직하게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DNA 중에 염기서열 중에서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건 단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 그죠? 나머지가 다 쓸데없는 유전자잖아. 거기 보면 30억 염기쌍 중에 2%만 단백질이나 tRNA 또는 rRNA, 98%가 밑에 보면 말단 소체, 그 다음 전이인자 뭐 이런 것들, 조절 서열, 왕복 서열,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 mRNA 뭐 이런 서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거든. 그 다음 염색체는요, 1번 염색체가 제일 크잖아 원래. 가장 많은 유전자가 존재하고 Y가 제일 작으니까 유전자 수가 제일 적겠지, 그죠? 19번 염색체가 유전자 밀도가 가장 높다. 근데 외우세요, 알지? 이거는 그냥 X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9번은 밀도가 높다는 얘기지 유전자 수가 많다는 건 아니고 유전자 수는 1번이 제일 많지. 그러니까 1번 염색체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인 곳에 한 100명 정도 사는 거지 이때. 근데 19번 염색체는 면적이 한 10인 정도에 거기 한 20명 정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밀도가 더 높은 거지. 유전자 수는 적지만 작은 면적에 훨씬 더 밀도가 높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그 다음에 남성의 돌연변이율이 높다는 건 이거 왜 그러냐면 너희들 이거 혹시 아냐? 여자가 난자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자는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사용할 난자를 다 만들어서 태어나죠. 모르냐? 잘 몰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봐봐. 여자는 태어날 때 자기 몸속에 이 남모세포에서 감수제 1분열을 진행하다 멈춘 상태로 태어나요, 여자는. 알겠어요? 감수제 1분열을 진행하다 멈춘 상태로 여자는 태어나. 그거를 몸속에 평생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알겠어, 이때? 그러다가 그게 사춘기 때까지 계속 그렇게 멈춰 있어. 멈춰 있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배란할 때가 되잖아. 그럼 이제 그 중에서 1분열이 멈춰 있던 애들 중에서 하나가 4달마다 1분열을 완료하고 배란을 하는 거야.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멈춰 있던 놈 중에 하나가 1분열을 완료해서 또 배란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이미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난자를 거의 다 만들어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야, 그래서 너 봐봐. 여자가 노산을 하면 왜 안 좋다고 하는 거야? 여자가 아기를 늦게 낳으면 주로 안 좋은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 해? 다운증후군의 비율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높아지잖아. 40세 전후에서 여자의 다운증후군 출산 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거든. 그 왜 그렇겠어? 그럼 너 생각해봐. 내가 20살 때 배란한 남자는 몇 년 동안 1분열을 멈춰 있었어. 20년 동안 1분열을 멈췄다가 드디어 1분열을 완료하고 배란한 거잖아. 근데 40살에 배란하는 남자는 몇 년 동안 멈춰 있었어. 40년 동안 1분열이 멈춰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서 1분열을 완료하고 배란할 거 아니야. 근데 1분열에서 산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40년 동안 1분열을 멈춰 있다 보니까 이제 늙어서 이게 이제 분리가 잘 안 되니까 염색체가.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 그렇게 해서 이제 염색체 수가 하나 더 많은 다운증후군의 출산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운증후군의 출산 비율은 무조건 누구의 문제야? 남자, 여자 중에. 무조건 여자 문제. 알겠어요? 남자는 3일에 한 번씩 분열해서 정자를 만듭니다. 사춘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여자는 폐경기가 지나면 더 이상 배란하지 못하잖아. 그죠? 여자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걸 사용하거든. 근데 남자는 사춘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3일마다 계속 정자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돌연변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계속 분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돌연변이율보다 높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게 되고 내 뒤에 다 써놨습니다. 뒤에 보시면.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넘겨서 14페이지 맨 위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전에 말로 설명했던 유전자들의 비율이 거기 보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죠. 거기 뭐 실제로 우리가 엑손의 정보는 진짜 얼마 1.5%밖에 안 돼. 나머지 뭐 인트론도 많고 그 왼쪽에 보시면 전이 인자 및 그와 연관된 서열을 포함하는 반복 DNA라고 되어 있죠. 이 44%. 그죠? L1 서열하고 ALU 인자라고 하는 서열이 있거든. 이게 이제 좀 이따가는 이게 전인자입니다. 전인자. 그래서 전인자의 서열들이 우리 몸속에는 대단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자 선생님이 아마 이 그림을 보여준 걸 거예요. 그 밑에 22번 염색체 서열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해보면 실제로 이 22번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거기 보면 엑손 봐봐라. 전체에서 진짜 점으로 보여드려요. 점으로. 이만큼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몸속에 이렇게 아까 전에 44%나 차지하고 있는 이 전이인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거거든요. 이때. 이제 전이인자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트랜스파서블 에리먼트인데 전이인자는 예전에 우리 진핵세포에 조절할 때 그죠? 진핵세포의 발현 조절을 내가 수업할 때 어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때. 그렇지. DNA 메틸화에서 하나의 예시로 나온 적이 있죠. X 염색체 불활성화하면서 그때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이인자에 대한 그래서 전이인자의 메틸화도 이제 요 프린트의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때. 그럼 이제 전이인자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인자를 우리가 전이인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전이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밑에 보시면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그냥 DNA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원래 클래스 2가 되고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 1인데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돼요.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건 얘네들이 어떻게 이 유전자 자리를 바꾸느냐는 건데 여기 보면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DNA 트랜스포존은 그냥 커팅하고 삽입하는 거야. 아니 잘라내고 다른 곳에 옮겨오는 거지. 알겠어요? 자, 항상 해봐. 내가 여기서 이 유전자를 잘라내. 이 전이효소라는 게 있거든. 전이효소가 잘라낸 다음에 이걸 다른 염색체에 갖다 붙여. 그러면 유전자의 수는 늘어나 안 늘어나? 유전자의 수는 안 늘어나잖아. 잘라서 붙이는 거잖아 그냥.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의 수는 안 늘어나고 자리만 옮겨지는 거거든 이때. 근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이게 전사가 돼 일단. 전사가 되어서 m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 mRNA가 역전사를 통해서 cDNA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요 cDNA를 복제해서 이중가닥의 DNA를 만든 다음에 요놈이 다른 자리에 가서 붙어버리는 거야. 삽입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건 그대로 있고 요놈이 전사된 mRNA가 다시 DNA를 만들어서 요놈이 다른 곳에 삽입되는 거니까 유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앞에 거는 잘라내서 붙이는 거고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복사해서 붙여넣는 꼴이 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이 수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작동 원리하고 관여 요소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레트로 트랜스포존이 이제 여기서 핵심 인자가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레트로 트랜스포존이 뭐가 굉장히 유사하냐면 레트로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나타내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레트로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은 여기 선생님도 여기 이제 레트로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이 뒤에 나와 있는데, 자 저기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 레트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RNA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이 나와 있거든. 레트로 바이러스도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으니까 일단 숙주의 몸에다가 RNA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 RNA가 cDNA, 단일 가닥의 DNA로 역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게 이중 가닥의 DNA가 된 다음에 요게 숙주의 DNA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숙주에 삽입된 바이러스의 DNA는 숙주가 자기 DNA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의 DNA를 복제할 때 바이러스의 DNA도 같이 복제가 되죠. 그리고 우리 몸에 있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그 유전자가 형질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바이러스의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바이러스 갖고 있는 단백질 껍질이나 바이러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포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세포를 찍고 다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아까 내가 HIV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 얘기했는데 HIV가 레트로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트로 바이러스의 증식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일치하는 거지. 이때. 그래서 지금은 레트로 이 트랜스포존이 레트로 바이러스의 기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레트로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 몸에 있던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있던 유전자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번역이 되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바이러스가 어차피 숙주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주 생물이 나타난 이후에 태어났을 거 아니야, 바이러스는. 그죠? 바이러스는 지구의 최초의 생물이 아니잖아. 지구의 최초의 생물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마 생물 몸속에 있는 이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의해서 아마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게 탄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 너 선생님의 프린트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이제 레트로 트랜스포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전이 인자에 대한 몇 가지만 좀 써줄게. 있대. 여기다 필기를 좀 해보세요. 여기 15페이지에다가 해볼게. 일단은 전이 인자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준다.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이런 전이 인자들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근데 우리가 어차피 돌연변이가 만들어져야만 다양한 종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때, 이게 뭐냐면은 전인자들이 역전사와 다시 복제 과정을 통해서 할 때 돌연변이가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 두 번째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 전인자는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의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인자가 옮겨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이 전인자가 풀어놓거나 조절 요소. 야, 너희들 조절 요소라는 말 알지? 조절 요소는 전사인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뭐 우리가 핵심 조절 요소 또는 원거리 조절 요소 알잖아, 그죠?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영역이잖아. 프로모터나 조절 요소 부분에 만약에 이 전인자가 삽입이 되게 되면, 끼워 들어가게 되면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때. 실제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전인자는 오히려 조절 요소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질병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인자가 암 억제 유전자 사이에 뚫고 암 억제 유전자 사이를 자르고 들어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암 억제 유전자를 발현할 수 없잖아. 아니, 저번에 유전자 재조합하고 똑같아. 얘가 막 아무 데나 막 들어간단 말이야. 얘가 난 여기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 멋대로 아무 데나 막 랜덤하게 들어가거든. 근데 정말 우리 몸에 필수로 발현돼야 될 유전자 자리를 자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필수 유전자를 발현하지 못하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필수 유전자를 발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부터 전인자는 되게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됐었어. 그러니까 뒤에서 보이지만 옛날에 이런 우리 전인자 중에는 실제로 예전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다 끼워놓은 그런 인자들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 전인자는 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봤지만
어떤 유전자 발현에서 전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는 조절 요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밝혀지면서 이 전이인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인자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너무 걸리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너희들 7시부터가 생명이 먼저는 알겠죠? 생명이 먼저고 8시부터가 수학이야. 지금 너 뭐 먹으러 갈 거 아니야? 너 뭐 저녁 먹으러 갈 거야? 어디 가? 아직 선생님이다.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지금 어디 지금? 나갈 준비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저거 수학은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저 안에 넣으세요. 내가 나중에 이거 여기다가 공시에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생명과학은 이 수업 문제 서술형.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 다 보시고 나중에 뒤에 답지하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때. 자, 일단 밥을 먹고 오세요. 배를 채우고 오시오. 배를 채우고. 저 일찍 가야 돼가지고 수업만 먼저 보고 수학 먼저 보고 뭐. 지금 수업 먼저 보고. 왜? 네, 그 일찍 가고 싶으면 최대한 보고 가고 싶어요. 응? 내가 일찍 갈 건데 최대한 보고 가고 싶어요. 아, 일찍 가고 싶어서. 일찍 가고 일찍 가고 싶다고요? 아 그래 아니라 야, 근데 네 마음대로 그냥 집에 일찍 가도 돼? 아니 그래 아니라 아니, 일찍 가야 하는데 최대한 그래도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보고 간대요. 왜 집에 일찍 가야 돼? 아니 그 공부하려고. 이거 네가 알아서 일찍 가는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근데 자꾸 그렇게 개인적인 사유를 자꾸 내면 나중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자꾸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따랐어. 내가 너 얘기 따랐으니까. 생명과학도 가져가라잉. 네. 유나. 지금 집에서 그래.